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저는 남편과 함께 지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직접 설계한 집이에요. 넓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작은 텃밭까지 있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집과 관련된 참 씁쓸한 사연입니다. 저는 이 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강남에 상가 건물도 있었고요. 여러 부동산 투자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120억 정도 되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전원주택 관리비와 생활비 정도만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리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였어요. 아들 민준이가 가족들을 데리고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를 위해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아들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진이가 손주 지훈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와라. 지훈이 할머니한테 와봐. 지훈이가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한 손으로 팔을 긁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팔을 긁네. 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이 직장 이야기, 수진이 일 이야기, 지훈이 학교 이야기까지요. 밥을 먹는 내내 지훈이가 계속 몸을 긁었어요. 팔도 긁고 볼도 긁고요. 자세히 보니 피부에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차를 준비해서 내오려는데요. 며느리 수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찻잔을 꺼내는 걸 도와주면서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와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수진이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지훈이가 마당으로 나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고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지훈이가 아토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제야 저는 지훈이 피부 상태를 제대로 인식했어요. 계속 긁던 모습, 붉게 부어오른 피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토피? 그게 심한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고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마당에서 뛰어노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또 팔을 긁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지훈이 건강도 제대로 못 챙기고 며느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인지 그땐 구분이 안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혹시 말씀인데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이 전원주택이요. 딱 병원에서 말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수진이는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넓은 마당도 있고 공기도 정말 좋고요. 나무도 많고 자연도 가까이 있잖아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지훈이가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뜻인가?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기다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다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감나무 아래서 떨어진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었어요. 팔을 긁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주 건강이 정말 나빠진 건가? 이 집에 살면 정말 좋아질까?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제안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곤 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말했었죠. 여보, 우리 전원주택 한 채 지을까? 남편은 직접 설계도를 그렸고 1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이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며 말했어요. 우리 늙어서 이 나무 아래 평상 놓고 차 마시면서 살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 감나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요. 텃밭도 그때 함께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심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잘 안 됐는데요. 몇 년 지나니 제법 잘 키웠습니다. 남편은 수확한 채소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쌈장 만들게. 상추 좀 따와줘. 저는 텃밭에 나가 싱싱한 상추를 한 알음 땄습니다. 그걸로 저녁을 해먹곤 했죠. 그렇게 2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침마다 산책하고 저녁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감나무 아래 남편이 평상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디를 가도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마당에 나가면 남편이 흙을 만지던 모습이 보이고요. 거실에 앉으면 남편이 신문 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텃밭도 계속 가꿨어요. 남편이 심었던 채소들을 매년 심으며 남편을 기억했습니다. 감나무도 매년 열매를 맺었어요. 혼자 따기엔 너무 많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이 집엔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현관문 손잡이도 남편이 직접 골라서 단 거고요. 거실 창문도 남편이 위치를 정한 겁니다. 부엌 찬장 손잡이엔 아직도 남편의 지문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제안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저는 가운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가려워서 괴로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걸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어요. 그 순간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장가가면 이 집 물려줘야지. 남편은 항상 아들 생각을 했었어요. 아들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더 중요하지. 집은 그냥 집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와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준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와 손주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제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 하려고 왔어? 민준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밤마다 긁어서 피가 나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다녀도 약 발라도 나아지질 않아요. 선생님이 환경을 바꿔보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로서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한번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알았어. 너희가 그 집에서 살아라. 민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아들은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지훈이 건강 제대로 챙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 집 떠나요. 손주 건강 때문이에요. 화내지 말아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했어요. 명의를 넘길 건지 아니면 그냥 살게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명의까지 넘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살게만 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 전원주택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강남에 상가 건물도 있었고 아파트도 몇 채 있었어요. 전원주택 하나쯤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집은 의미가 달랐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집이었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명의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손주 지훈이도 데려왔더라고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너희한테 이 집을 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민준이와 수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조건이신데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내 거야. 근데 너희 마음 편하게 살아라. 내가 다른 데 이사 갈 테니까. 수진이 얼굴에 살짝 실망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응, 명의만 내 거고 너희가 편하게 살면 돼. 민준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사용대차 계약 같은 거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 그냥 서로 믿고 사는 거지. 사실 그때는 정말로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집 관리하고 세금 같은 것도 저희가 내면 돼요? 아니, 세금이랑 큰 관리비는 내가 낼게. 너희는 그냥 전기세, 수도세 정도만 내고 살아. 저는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손주 건강 때문에 이사 오는 건데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집 소중하게 쓸게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명의는 제 것으로 두고 아들 가족이 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만들지 않기로 했고요. 며칠 후 저는 제가 이사 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원주택을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참아야 했죠. 강남역 근처 관리 편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33평짜리 새 건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짐을 싸야 했어요. 전원주택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하나 꺼내보니 추억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도 나왔고 남편 옷도 나왔어요. 사진첩도 한 보따리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남편과 제 모습이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이 집을 떠나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짐을 계속 싸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옷가지, 이불, 식기류, 남편 유품 몇 가지.
나머지는 전부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주택엔 마당 옆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큰 짐들을 쌓아뒀어요. 가구도 대부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쓰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챙겨가야지. 혼잣말을 하며 짐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제가 챙긴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일찍 왔어요. 수진이와 지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짐을 옮기는 걸 거들었어요. 지훈이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위로됐어요. 그래, 이 결정이 맞아. 지훈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짐을 다 싣고 출발하기 전에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마당까지 곳곳에 배인 남편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 있어. 내가 가끔 올게. 수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소중하게 쓸게요. 감나무도 잘 관리할게요. 며느리 얼굴이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탁해. 특히 지훈이 건강 잘 챙기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준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새 아파트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자주 연락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전원주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마당의 감나무도 텃밭도 모두 작아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가구 배치도 함께 했고 짐 정리도 거들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대충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너도 조심히 가고.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니 허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전원주택의 넓은 마당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혼잣말을 하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낯선 침대,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잘해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마당에서 매일 놀아요. 지훈이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피부 상태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 집에서 잘 놀아. 손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역시 잘한 결정이었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들 가족에게 맡기고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원주택을 방문했어요. 갈 때마다 지훈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붉은 반점도 사라졌어요. 할머니, 봐요, 제 팔. 이제 안 빨개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이곳 환경이 좋았구나. 수진이도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마당도 잘 가꾸고 감나무에도 물을 주고 텃밭의 채소들도 싱싱하게 자랐어요. 어머님, 감이 정말 탐스럽게 열렸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감나무 사진을 보며 저는 흐뭇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성실하게 집을 돌보고 있구나. 아들 가족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아들 가족은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고요. 저도 강남 아파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원주택을 방문했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집 상태도 확인하고 며느리와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 때마다 지훈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피부가 점점 맑아졌고 긁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지훈이는 건강해졌고 수진이는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준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뭔데? 저는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사실은요, 장인어른 장모님 집이 지금 전체 리모델링 중이래요. 리모델링? 그게 왜? 오래된 집이라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하셨대요.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전부 다 뜯어 고치신대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직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공사 기간 동안 저희 집에 한 달만 계시면 안 될까요? 그제야 민준이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사돈댁이 우리 전원주택에 들어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사돈댁이 우리 집에, 그것도 한 달 동안?
민준이가 제 침묵을 눈치챘는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달 만이에요. 공사 끝나면 바로 나가신대요. 한 달이라.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제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요. 호텔 가기엔 비용도 부담되시고요. 너희 부모님은 평소에 너희랑 사이가 어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조용하시고 불편 안 끼치실 거예요. 민준이가 장담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뭐 한 달이면 참을 만하지.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한 달만이야. 딱 한 달.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엔 무조건 나가신대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당분간은 안 가는 게 낫겠다. 사돈댁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지?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오셨어요. 그래, 잘 모셔라. 네, 걱정 마세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공사 끝났어? 아, 그게 자재 수급이 늦어지고 추가 공사도 생겼대요. 한두 달 더 걸린다고. 뭐라고? 한 달만이라며. 약속은 계속 어겨졌습니다. 한 달이 두 달, 세 달, 네 달이 됐어요. 참다 못해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언제까지야? 어머니, 조금만 더요. 너 맨날 그 소리만 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가볼게. 네. 어머니? 응, 내일 갈 거야. 예고 없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사돈댁이 정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전원주택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곧 제 불안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4개월이나 됐는데 정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실까?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1시간쯤 운전해서 전원주택 근처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침착하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차에서 내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요. 그 순간 제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가꾸던 텃밭 옆에 낯선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분이 20개도 넘어 보였어요. 감나무 밑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우리 평상이 아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줄에 널려 있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옷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제 집이니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현관에 남자 구두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어요. 여자 신발도 많았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신발들이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 끓이는 냄새도 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어요. 사돈 부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오셨어요? 김영애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잠깐 곧 태연한 표정이 됐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 선반에 낯선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 몇 개와 액자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돈 아버지 것으로 보이는 신문과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옷이 있던 자리에 사돈 부부의 옷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남자 정장, 여자 원피스, 일상복까지 빼곡했습니다. 화장대를 봤어요. 여자 화장품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스킨, 로션, 크림, 립스틱까지요. 서랍을 열어봤더니 속옷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이사를 온 거잖아. 작은 방, 화장실, 창고까지 모든 공간이 사돈 부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야. 완전히 살고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김영애 씨가 부엌에서 식탁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요. 아이고 사돈댁. 김영애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놀란 것도 잠깐 금방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공사 끝났어요? 아, 그게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영애 씨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조금이 얼마예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한두 달이요. 정말 곧 끝나요.
처음엔 한 달이라더니 이제 7개월이 넘었는데요. 저는 따지듯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 김영애 씨가 변명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이철수 씨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 사돈댁 오셨어요?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나와. 지금.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이야. 전원주택. 당장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다가와 차를 내밀었어요. 사돈댁, 화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 집이에요. 제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미리 연락 주시면 좋죠.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리 연락을? 내 집에 오는데 30분쯤 지났습니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민준이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채소밭 누가 만든 거야? 그건 장인어른이 취미로.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취미? 7개월 사는 사람이 채소밭을 만들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냥 심으신 거예요. 어머님 오시면 드시라고. 내가 그걸 원한 적 있어? 저는 따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안방에 옷이, 사계절 옷이 전부 있던데 화장품도 가득하고 이게 임시로 머무는 거야?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생활하셔야 하잖아요. 민준이가 변명했습니다. 생활? 이건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 온 거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그 순간 김영애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돈댁,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김영애 씨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처음처럼 공손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영애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제 나가실 건데요? 공사 끝나면요. 그게 언제예요? 한두 달 후요. 김영애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딱 2달만 더 드릴게요. 2달 후엔 무조건 나가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단계는 건너뛰고 11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문도 4개 이하로 줄이고 극적인 순간만 집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1단계 아들과의 대면, 명예 달라는 며느리.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사돈 부모가 들어온 지 10개월째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예고 없이 전원주택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은 여전히 사돈 부부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수진이도 데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원주택이야. 당장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분쯤 지나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약속 지켰어? 어머니, 그게 민준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사돈댁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공사가 조금 더 걸린대요. 조금? 10개월이 조금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표이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손함이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집 처분하셨거든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집을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사셔야 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 이 집 명예 저희한테 주세요. 수진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 명의를? 제 손이 떨렸어요. 네, 법적으로도 저희 거로 해주세요. 아버님 집이라는 건 알지만요. 지금은 지훈이가 사는 집이잖아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따졌어요. 이건 내 집이야. 내가 남편이랑 30년 산 집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살잖아요. 지훈이 건강도 여기서 좋아졌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대답해.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너희가 부탁해서 살게 해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명의 좀 넘겨주세요. 저희도 안정감이 필요해요. 수진이가 계속 우겼어요. 싫어. 절대 안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이철수 씨가 채소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댁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전원주택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현관에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집을 빼앗길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알게 된 변호사 정민아 씨 명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요. 언제 오실래요? 내일 당장 가도 될까요? 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제대로 대응해야 해.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명의를 달라는 며느리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그 눈빛이요. 내가 속았구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부터 제대로 싸울 거야. 아침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는 차로 40분 걸렸어요. 정민아 변호사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 사업 관련해서 알게 된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1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정민아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4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 아토피 때문에 전원주택을 내준 일
사돈 부모가 들어온 일, 약속을 계속 어긴 일, 명의를 달라는 며느리 이야기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간중간 메모도 했습니다. 순자 씨,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 명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명의가 바뀌었어요. 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원주택 명의가 박순자 씨에서 이철수 씨로 바뀌어 있어요. 변호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또렷하게 소유자 이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전 등기일은 3주 전이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주 전? 그때 저는 아무것도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청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요? 네, 빨리 확인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바로 관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차를 타고 함께 갔어요. 구청 등기과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원에게 서류 열람을 요청했어요. 전원주택 명의 이전 관련 서류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서류 파일을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거기에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었어요. 이게 제 서명이 아닌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에 적힌 서명은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거 명백한 위조네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서류 사본 떼고요. 필적 감정 의뢰하고 형사 고소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서류 사본을 떼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명의 이전 자체가 무효예요. 위조된 서류로 등기한 거니까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해요? 먼저 필적 감정 의뢰할게요.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요. 동시에 법원에 명예회복 소송
제기할 거예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증거가 명백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바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명백한 위조로 판정됐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고소장 접수하러 갈게요. 내일 오전 경찰서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수진이와 이철수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 왔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당연하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을 위조 서류로 빼앗으려고 했잖아. 어머니,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너도 조사받게 될 거야.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그건 경찰이 판단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제대로 끝을 봐야 해.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아 질문을 했어요. 피해자께서는 명의 이전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집 서랍장에 잠가두었어요. 제 아파트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겠네요.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네, 아무도 못 가져갔을 거예요.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순자 씨.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수진 씨와 이철수 씨를 소환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도 조사받을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철수 씨도 조사를 받았어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수진 씨가 자백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를 위조한 게 자기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검찰로 송치될 거고 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의는 당연히 순자 씨한테 돌아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는요? 민준 씨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증거도 없고요. 공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니 다행인지 슬픈지 모르겠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회복 소송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거였어요. 재판 당일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어요. 수진이와 이철수 씨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도 방청석에 있었어요. 민준이는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갈 곳이 없으셔서 그만. 수진이가 말을 흐렸어요. 그래서 타인명의 서류를 위조했단 말입니까? 판사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위조된 동의서, 필적 감정 결과 모두 명백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이겼어요. 정말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네, 명예 이전 무효 판결 났어요. 그리고 수진 씨와 이철수 씨는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요? 네,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점 고려됐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퇴거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판결 다음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막아서.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몰랐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 믿을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전원주택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사돈 부부 모두 나간 상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사람 냄새는 사라져 있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돈 부부가 만든 채소밭이 보였어요. 새로 놓았던 평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집 되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당연한 걸 도와드린 거예요. 이제 편히 사시면 돼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사돈 부부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마당의 화분들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새 평상은 창고에 넣었어요. 오래된 평상을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그 평상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다시 감나무 아래 놓았습니다. 집안도 청소했어요. 사돈 부부가 썼던 침구들을 전부 빨래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저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제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전원주택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의도 제 이름으로 복구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판결 후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가정이 깨진 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제 아파트로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훈이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민준이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힘들었지? 네.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손주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민준이도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어디서 살아?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지훈이랑 둘이서요. 좁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아토피가 다시 심해졌어요. 원룸은 환기도 안 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손주 팔을 봤습니다. 다시 붉은 반점이 생겨나 있었어요. 할머니 가려워요. 지훈이가 팔을 긁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지훈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 건강도 걱정되고 아들도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내가 전원주택으로 돌아가자.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되잖아. 다음 날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전원주택으로 돌아갈게. 너랑 지훈이도 함께 살자. 네, 어머니?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훈이 건강도 그렇고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잖아. 어머니.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되지 뭐.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어차피 내 집이니까. 일주일 후 저는 강남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집을 정리하며 2년 가까이 살았던 곳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도 나름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이사날 민준이가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들게요. 아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했어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감나무가 저를 반겼습니다. 텃밭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여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짐을 안방에 날랐어요. 어머니, 안방은 어머니 쓰세요. 저랑 지훈이는 작은 방 쓸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진짜요? 할머니. 지훈이가 제게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밥상을 차리는 걸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상 차릴게요. 그래, 고맙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손주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밥을 먹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민준이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수저를 정리했어요. 우리 팀워크 괜찮은데? 제가 말하자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밤이 됐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민준이가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해주셔서요. 저희 받아주셔서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내 아들이고 지훈이 내 손주잖아. 당연한 거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그래, 믿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돌아왔어요. 아들이랑 손주랑 함께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들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